제1차 제네바 사역. 칼빈은 1536년 8월 말부터 성 피에르 교회에서 바울 서신을 강해하는 일로 제네바 개혁을 시작하였다. 처음에 제네바시 당국은 칼빈을 그 이름조차도 거명하지 아니하고 저 프랑스인이라고 불렀다. 제네바에 도착한 지 한 달 후인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로잔에서 카톨릭과 개혁자 사이에 성찬론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칼빈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 없이 교부들의 글을 인용하여 로마 교회의 오류를 반박하여 승리함으로써 제네바 당국과 시민들에게 큰 인정을 받게 되었다. 1537년 1월 교회 개혁을 기대하면서 파렐과 함께 교회 행정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조례는 4개 조항의 개혁안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찬송을 할 때 시편을 사용할 것, 2번 매주일 성찬을 행할 것, 3번 어린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4번 결혼법을 개혁할 것 등이었다. 칼빈은 예배 개혁을 위하여 어린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어른들도 찬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어린이들을 위한 요리문답서를 작성하였고 결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칼빈은 로마 천주교회와 제침례 교도의 교리가 매우 위험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왜곡된 사상이 기독교 신앙을 붕괴할 수 있다고 본 칼빈은 제네바를 신앙적인 공통점을 가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교훈과 신앙고백이라는 신조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모든 시민들은 10명씩 그룹을 지어 이 조문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의 노력은 1537년에 포고령이 제정됨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었다. 칼빈은 세속 정부도 하나님에 의해 수립된 것은 인정하였으나 정부가 교회의 고유한 특권을 침해하거나 순수하게 영적 문제들에 대해 상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는 점차 국가로부터 독립된 교회 조직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사치를 금하는 각종 법규 및 윤리에 관한 규칙들을 통해 전통적으로 시의회에서 취급하던 도덕에 관한 문제들을 사실상 교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인물들을 시 모든 구역에 임명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예방하고 악덕한 행위를 보고하도록 시켰다.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포고령은 규정하기를 만약 잘못을 범하는 신자가 있을 때에는 우선 형제의 사랑으로 권면하도록 하고 그 후에도 개선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알리도록 하였다. 만약 계속 죄를 범할 경우에는 목사가 공개적으로 그 자를 비난하고 회중 가운데서 축출시킨다는 것이었다.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기 신자들의 도덕 생활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 반동적 경향을 보이는 반대파의 세력들이 그 힘을 모으기 시작하다. 수많은 제네바 시민들은 칼빈이 본래 프랑스인이라는 사실과 시내의 프랑스계 난민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해간다는 데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던 로잔의 목사 피에르 카롤리는 그곳에서의 비례의 활동을 흠잡기 시작하였다. 카롤리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칼빈에게 반삼위일체적 경향이 있다는 중상을 하기 시작했다. 베른 시의회는 칼빈의 입장을 두둔하는 한편 그곳 영내에서 카롤리가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이에 따라 그는 프랑스로 되돌아갔으며 결국 다시 카톨릭으로 재개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칼빈의 위치는 약화되었으며 제네바 내에서의 그의 권위도 손상되었다. 한편 제네바 자체 내부에서도
장 팔리페의 지도하에 강력한 반대당이 결성되기 시작했으니 그는 개혁을 반대하고 목사들이 도덕 문제를 취급하는 것과 강제로 신앙 고백시키는 것 등을 반대하였다. 1538년 2월 칼빈의 반대자들로 보강된 시의회 4인 중 3인은 칼빈과 팔을 반대는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베른시의 주장을 따랐다. 문제의 발단은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의 문제였다. 1538년 제네바 세의회는 베른시에서 사용하는 떡을 사용하도록 결의했다. 베른에서 사용하는 성찬은 로마 교회와 같은 점이 많았다. 당시 제네바 교회에서는 일상적인 빵을 성찬에 사용했는데 이것을 금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례식을 거행할 수 없다고 칼빈과 팔은 주장했다. 이로 인해 소동이 발생했고 시의회는 칼빈과 팔에게 설교를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부활절에 칼빈과 파렐이 설교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의회는 모임을 갖고 칼빈과 파렐에게 사흘 내에 제네바를 떠나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은 제네바를 떠나 베른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다시 취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이곳에서 교회의 체제, 치리 문제 등에 관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고 일반적인 호응을 받았다. 화렐은 뇌샤텔로 돌아갔으며 칼빈은 바젤로 각각 향하였다. 7번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개혁운동. 칼빈의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스트라스부르크는 그를 초청했다. 스트라스부르크에 대하여 독일의 종교개혁 사가인 보른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참으로 지구상에 종교개혁이 가능하도록 여러 조건이 이것보다 잘 갖추어진 곳은 유럽 어느 곳에도 없었다. 동시에 위정자들은 종교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였고 그것을 정치적 입장에서 능란하게 처리했다. 그 결과 스트라스부르크는 더 위대한 시장 요한 스트룸의 지도하에 비록 제국 도시 가운데서 최대의 위엄과 부를 자랑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면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끊임없이 드나드는 인문주의자들의 무리, 학문과 교양이 풍부한 시민들, 독일 신비주의 운동이 남겨놓은 내적 경건의 전통, 라인강으로 인해 예부터 문명의 통로가 개통되어 자유로운 정신이 교류하던 곳이었다. 이와 같이 약동하는 생명력은 부처라는 한 개혁가의 영 속에 깊숙이 흘러가 용해되었으니 축복받은 환경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스트라스부르크는 사가들에 의하여 종교개혁의 안디옥 또는 서남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불려질 만큼 개혁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스트라스부르크는 많은 프랑스 종교 망명자들의 피난처였다. 칼빈은 개혁가였던 부처의 추천으로 1538년 9월 8일 프랑스 난민교회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실행할 수 없었던 교회와 국가의 분리 문제를 실행할 수 있었다. 칼빈은 1538년 9월부터 1541년 여름까지 스트라스부르크에 체제하는 3년 동안을 주로 목회와 삼당과 저술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한편 제 종교회의에 참석하여 개혁의 견문을 넓혔고 부처와 교제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교회개혁의 수단으로 권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부처의 예배 방식을 따라 예배의식서를 작성하여 프랑스 난민교회를 섬겼다. 특히 교회 음악에 있어 영창이나 오르간 음악보다는 시편 찬송을 더 선호하여 시편 중 18개를 작곡하였고 찬송을 편집하여 찬송가로 출판하기도 하였다. 찬송을 기도와 함께 공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 칼빈은 공적인 기도가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여 예배에서 찬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예배 사상은 나중에 개혁교회의 예배 모범이 되었다. 칼빈의 프랑스 난민교회는 약 500여 명의 교인이 모이곤 하였는데 한 방문객의 말을 빌리면
그의 교회는 노래하는 공동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찬양을 중요시하였다. 칼빈은 부처의 영향으로 교회 연합에도 많은 관심을 표하였다. 칼빈은 성서의 근본적인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한 어디서나 누구하고도 협동할 수 있다는 것과 자유로운 협동정신을 역설하였으며, 칼빈은 1539년 독일의 황제 카롤 5세가 기독교 연합을 위해 소집한 프랑크푸르트 회의에 참가하였고, 1540년 부처와 함께 하게나우와 보름스에서 열린 교회 연합을 위한 회의에도 참석하였다. 1541년에는 스트라스부르크의 공식 사절로 레겐스부르크 회의에 참석하여 콘타리니 추기경과 멜랑이톤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때 멜랑이톤과 교제한 후 루터의 종교개혁의 진수를 이해하게 되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 교육에도 관심이 많이 기울였다. 그는 목회하는 가운데 틈틈이 1539년 2월부터 네덜란드의 개혁자 요한 스트룸이 세운 중등학교에 출강하여 신학을 강의하면서 교육적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스트라스부르크의 경험은 나중에 제네바에서 매우 유용한 개혁의 수단이 되었다. 칼빈은 친구들의 권유함을 받아 이곳에서 결혼하였다. 칼빈은 언제나 무리하여 일을 하는 편이었으므로 친구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결혼하도록 재촉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이 생각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마치 히라빈들이 트로이를 공격한 것처럼 오직 아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카톨릭과 싸웠다는 중상을 듣기 싫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칼빈은 친구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친부를 찾는 데 협력하기 시작했다. 칼빈의 내조자의 조건은 겸손하고 소박하고 평범하고 인내심이 깊어야 하고 내 건강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540년 8월 칼빈은 부처와 배자의 소개로 세 자녀를 둔 과부 이델레트 드브레와 결혼하였다. 이델레트는 네덜란드에서 박해를 피해온 재침 레교도였으나 부처의 영향을 받아 개혁주의 신앙으로 개종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그리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복의 성품으로 죽을 때까지 칼빈을 도왔다. 그들은 1542년 아들을 하나 얻었으나 일찍 잃게 됐다. 그때 칼빈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신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였고, 사람들이 그에게 자녀가 없음을 비방할 때 나는 무한히 셀 수 없는 영적인 아들을 가지고 있다고 응수하여 자녀에 대하여 초연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델레트는 결국 건강회복을 하지 못한 채 1549년 3월 사망하였는데, 후에 칼빈의 적들이 그를 모함하기 위해 그녀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죽었다고 악평하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칼빈은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편이었으며 생활은 매우 단조로웠으며 결혼 생활은 비록 짧았지만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곳에서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1539년 7월에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8월에는 기독교 강요 제2판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출판했다. 이 2판은 표판보다 약 3배 정도 큰 것이었으며 루터도 이 재판을 읽고 매우 기뻐했다고 전한다. 1541년에는 프랑스어판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다. 이외에 로마서 주석을 간행하였고 기도서 그리고 성찬론 등도 집필하였다. 제네바로의 귀환. 칼빈과 파렐이 떠난 뒤 제네바는 로마 천주교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개혁자들이 빠져나가자 1539년 추기경 야콥 샤돌레토는 제네바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 성령께서 계속하여 교회의 칙령과 종교회의들을 인도하셨으므로 로마 천주교회에 오류가 없으니 오류 없는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선동하였다. 그는 제네바 시민들에게 전체 교회의 운명을 같이 하여 교회의 칙령과 교회법과 성리를 지키던가 아니면 분열과 계략을 일삼는 인간들을 따르던가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제네바 당국은 칼빈에게 샤돌레토에게 답신을 써줄 것을 부탁했고 요청받은 칼빈은 답신을 썼는데 이는 가장 뛰어난 종교개혁 변증문인 샤돌레토 추기경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당시에 프랑스와 베른이 제네바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었기에 제네바는 용기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 또한 추기경 사돌레토에게 칼빈이 서한을 보낸 후 샤돌레토와 로마 교회가 이런 방구 농박을 하지 못했다. 1540년에는 분쟁과 혼란으로 인해 4명의 목사중 2명이 제네바를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바는 칼빈을 필요로 했다. 개혁운동을 계속하는 것이어서 그들은 칼빈에게 어두움이 지난 후에 빛을 소망한다 라는 말이 겉봉투에 쓰여진 간절한 내용의 재청빙 서한을 보냈다. 제네바 시장과 시의회는 우리의 훌륭한 형제요 탁월한 친구인 칼빈 선생님께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의 확장만이 당신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제네바시의 대소의회와 총의회는 자신들의 이름이 여기에 쓰여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줄 것을 매우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의 이름으로 정중하고도 간절하게 당신을 초청합니다. 우리들의 당신을 절실히 요청하는 이곳에서 당신의 옛 직무를 다시 맡아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면에서 당신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의 삶이 죽음과 같이 힘든 가정이었으므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는 내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죽어야 하는 그런 십자가보다는 100번 죽는 다른 길을 택하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하면서 갈등하였다. 초청장을 받고도 결정하지 못한 칼빈은 파렐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파렐의 편지를 받은 것은 2월 말이었다. 파렐에 단호하게 강권했다. 제네바의 돌들이 돌아오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이와 같이 벼락 같은 편지에 칼빈은 굴복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파렐의 경고와 권면 때문에 1541년 9월 13일 제네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칼빈이 돌아오자 제네바시의 모든 민중들은 공개적으로 그의 귀환을 환영하였고 제네바시의 소위원회는 연봉으로 250 프롤린스 12섬의 밀 1000리터의 포도주를 책정하고 칼빈의 계획대로 제네바를 개혁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네바 개혁운동 스위스에 다시 돌아온 칼빈은 제네바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먼저 교회 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위원회는 칼빈을 돕기 위해 6인의 위원을 임명하였고 3주 만에 헌법 작업을 마쳤다. 위원회는 그 초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소위원회와 중위원회를 거친 후 마지막 단계로 11월 20일 총회 승인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제네바 교회의 헌법이다. 교회 헌법은 지역교회의 자율과 평등 사상을 강조하므로 감독 정치에서 볼 수 있는 위계질서 사상을 배제하였고 신약의 가르침대로 장로 정치의 골격을 유지하였다. 칼빈은 치리법원을 세워 세속 정부와는 별개로 파문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부가 교리 및 교회 내 치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곳에서는 도시 내에서 각종 부도덕한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는지 검사하였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치리법원은 아주 사소한 범죄까지도 검토하고 재판을 하였으며 음탕한 춤, 가슴을 깊게 판 여자들의 의상, 카드놀이, 술 취하는 것 등도 심한 제재를 받았다. 제네바는 당시 악명 높은 매춘의 도시로 꼽히고 있었으므로 칼빈은 이에 대해 매서운 태도를 취하고자 보다 호된 처벌을 주장하였다. 칼빈의 주장에 의해 술집들은 일단 문을 닫고 보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카페들을 다시 열어 이곳에는 심각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참고 삼아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 프랑스어판 성경을 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얼마 후에는 소비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다시 술집을 열 수밖에 없었다. 마술, 이단, 간음, 심상모독, 난동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들은 세속정부에 이관되었다. 어떤 시민은 자기 개를 칼빈이라고 이름지었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는 고문에 의해 자백을 얻어내는 사례도 허다였는데 4년 동안 58명이 처형당하고 76명이 유배당하였다. 칼빈은 법률에 대한 조예가 깊었을 뿐 아니라 공공질서에 관한 부분에도 밝았기 때문에 순전히 세속적인 문제들에 관하여도 의회들과 평의원들의 자문에 응하였다. 10번 개혁의 반대자들. 칼빈의 제안대로 교회헌법이 시정부에 의하여 통과되었지만 제네바 개혁에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었다. 다수의 시민들이 칼빈의 도덕적인 개혁에 대해 불만을 품고 대항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인 방종파는 칼빈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엄격한 윤리 생활을 요구하자 칼빈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카드놀이 제조업자였던 피에르 아메는 칼빈의 개혁운동으로 유흥을 멀리하는 풍조가 일어나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로 파산 지경에 이르자 1546년 1월부터 칼빈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고 중상모략하였다. 칼빈을 제네바로 초청하는 데 앞장섰던 아미페린도 부도덕한 그의 장인과 아내가 장로법원에서 치리받자 칼빈의 개혁운동에 대하여 사사건건 반대하였다. 특히 그는 1553년 원로원 회원으로 당선되자 장로법원이 가졌던 출교권을 시의회로 환원시키려고 하여 칼빈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칼빈은 반삼위일체주의자였던 세르베투스의 도전도 받았다. 세르베투스는 스페인에서 궁정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나 사라고사와 툴르즈에서 법학과 신학을 공부한 후 이태리와 독일을 여행하면서 필립 멜랑톤과 마틴 부처를 만났다. 그는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하여 삼일체 교리를 부인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의 세상은 삼일체 오류론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그 후 그는 파리로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1541년부터 1553년까지 비엔나의 대주교 주이치로 일하였다. 이때에 그는 칼빈과 교제하게 되었지만 얼마 못 가서 그의 정체를 발견한 칼빈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세르베투스는 1553년 식명으로 쓴 기독교의 재건에서 그의 모든 사상을 설명하면서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상으로 세르베투스는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고 프랑스 리옹에서 체포되어 화형 선고를 받았지만 형 집행 전에 탈출하여 제네바로 향하였다. 칼빈은 세르베투스가 제네바로 온다는 말을 듣고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세르베투스는 제네바에 칼빈의 적들이 많으므로 그들과 합하면 칼빈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제네바로 왔다. 그러나 제네바 시 당국은 그가 도착하자마자 체포하였고 이단과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였다. 당시의 법, 형법상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사상은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연병으로 간주되어 화형에 해당되는 벌을 받곤 하였다. 세르베투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제네바시가 세르베투스에게 화형 선고를 내리자 칼빈은 좀 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칼빈의 적대적이었던 시의회는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칼빈은 2개월 13일간 세르베투스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온갖 방법으로 그의 개심과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끝내 듣지 않았다. 1553년 10월 27일 세르베투스는 화형에 처하였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처형하는 앞장섰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르베투스 사건 이후 칼빈과 제네바 시 당국은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의 도전을 받았다. 그는 사보이 출신으로 1540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을 만나 개종하였으나 이문주의적 사상 때문에 칼빈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1544년 아가서를 성경에서 제외시키려고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이단적인 사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으로 칼빈의 비판을 받게 되자
바젤로 가서 신학을 가르치던 중 이단에 관하여 그대를 박해받아야 하며 어떻게 취급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글을 써서 세르베투스의 처형에 대해 비판하면서 종교적인 관용을 주장하였다. 카스틸리오는 삼일체론, 예정론, 자유의지론, 신론, 천사론, 그리고 종말론 등을 구원과 관계없는 교리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교리에 대해 교회는 자의로 추방하거나 구속, 투옥, 화형, 교수형을 선언하는 것은 교권의 횡포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교리보다 중요한 것이 도덕적인 생활이었으므로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로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1551년 칼빈은 로마 천주교회에서 개종하여 제네바 근교에서 의원을 개업한 볼색의 중상모략을 받았다. 그는 원래 파리에 소재한 카멜파 수도자였으나 이태리에서 의학 수업을 받은 후 프랑스의 샤블레에서 생활하면서 칼빈과 교제하였다. 그는 1551년 제네바에 도착하여 칼빈의 예정 교리가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든다고 주장하며 칼빈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네바 당국은 그를 중상모략죄로 체포하고 바젤, 취리, 베르네 교회들과 함께 정죄하였고 그해 12월 제네바에서 영구 추방하였다. 그는 샤블레에서 칼빈에 대한 인신공격을 계속하면서 예정 교리를 비판하던 중 1562년에 오를레앙 교회회의와 1563년에 리옹 교회회의에서 종제를 받은 후 로마 천주교회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칼빈의 반대자들은 신학적으로 그릇된 사상을 주장하며 정치적인 세력으로 대항할 뿐만 아니라 예비한 방법을 동원하여 칼빈을 괴롭혔다. 그가 자주 다니는 골목에 사나우기를 풀어놓는다던가 예배 중에 교회를 향하여 총을 쏜다던가 그가 설교할 때 크게 기침 소리를 내어 설교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네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어 나아갔다.